우리가 아까 이걸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연가설, 대립가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연가설, 연가설을 영어로 null, N-U-L-L, null hypothesi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립가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연가설. 또 다른 책에서는 연가설을 귀무가설, 귀 돌아간다는 뜻이고 무, 영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 귀무가설 이렇게 얘기하고 부호로는 이렇게 H sub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치료 효과가 없다 또는 처치 효과가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가설. 대립가설은 그 H에다가 아래 첨자 1 이렇게 씁니다. 대립가설로 이렇게 쓰고 연가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연가설. 연가설이 진실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대립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 검정 얘기할 때 방향성이라는 표현이 꼭 나옵니다. 방향성. 방향성이 있는 가설이냐 방향성이 없는 가설이냐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방향성 있는 가설이냐 방향성이 없는 가설이냐. 가설의 내용을 보면 directionality 이렇게 direction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남자 물리치료사가 여자 물리치료사보다 요통 유병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되면 이건 방향성이 있는 가설입니다. 근데 남자 물리치료사나 여자 물리치료사나 요통 유병률에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연가설이 되는 거고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남자가 높은지 여자가 높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방향성이 없는 거고 남자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남자가 크다 아니면 실험군이 더 많다 실험군이 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방향성이 있는 가설이에요. 가설은 연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그죠? 다시 또 가설 중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가설과 방향성이 없는 가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검정을 할 때 방향성이 있는 가설을 검증할 때와 방향성이 없는 가설을 검증할 때 이 사용하는 그 검정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양측 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two-tailed test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확률 분포표 이렇게 그렸었죠. 그랬을 때 꼬리를 양쪽을 다 보는 경우는 양측 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보는 경우는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측 검정, 단측 검정. 그래서 one-tailed test, two-tailed test 이런 표현들을 써요. 우선 one-tailed test는 어떤 뜻이냐, two-tailed test는 어떤 뜻이냐. 그거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검정하려고 하는 가설의 방향성을 보고선 결정을 한다. 방향성. 방향성이 있다 없다를 우선 아셔야 되는데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아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두 공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 그럼 이제 연가설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대립가설은 두 공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실험군이 높은지 대조군이 높은지 모르잖아요. 그건 방향성이 없는 가설이에요. 실험군이 더 높다. 실험군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방향성이 있는 가설이고 그럼 그런 가설인 경우에는 one-tailed 테스트를 하고 방향성이 없는 가설을 검증할 때는 two-tailed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기가
검정하려고 하는 가설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아웃풋을 끄집어내줄 때 양측 검정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양측 검정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P 값을 제시를 해줘요. 양측 검정을 했으리라고.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단측 검정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가설을 검정하고 있는지 방향성이 없는 가설을 검정하고 있는지 컴퓨터는 몰라요. 컴퓨터는 그냥 연구자가 양측 검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향성 있는 가설을 방향성이 없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겠거니 하고선 양측 검정한 결과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단측 검정, 방향성이 있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컴퓨터에서 나온 P값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하면 어떤 때는 유의해야 될 것을 유의하지 않은 걸로 자기가 그냥 해석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여기서 제일 이해 잘할 사람은 아마 손남국 같아요. 논문을 썼기 때문에. 손남국 쓴 논문이 그때 그 타이치를 이용해서 한 것이면 실험군하고 대적은 했을 때 그때 연구 가설은 방향성이 있는 가설이었었어요? 아니면 방향성이 없는 가설이었어요? 방향성이 있는 가설이었죠. 왜 그러냐면 대조군보다 실험군 쪽이 더 밸런스나 이런 면에서 좋을 것이다 하는 가설이었거든요. 방향성 있는 가설이었다면 그때 나온 컴퓨터에서 제시해준 P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2로 나눠줘서 비교를 했으면 유의수준과 봤을 때 유의수준 0.05랑 비교했을 때 유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2로 나눠주지 않아도 유의한 값이 이미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2로 나눠주고 난 다음에 유의 수준과 비교를 했으면 더 유의했겠죠. 그죠? 근데 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면은 예를 들어서 P 값이 0.06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P 값이 0.05가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정 내리겠죠. 그러나 가설을 봤을 때 방향성 있는 가설이었다면 0.06 나누기 2하면 0.03 될 거 아니에요. 0.03은 0.05보다 작음으로 유의하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P값만 보고서 자기 가설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유의하지 않다고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해버리면 그거는 잘못 통계 결과를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가설에 대해서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방향성이 있다면 단측 검정을 하라. 단측 검정한다면 P값 나온 거, P밸류 요새 통계 패키지에서는 P밸류를 직접 제시를 해주니까 그 나온 P밸류를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안 하면 방향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양측 검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연구자들이 놓치는 석사학위 논문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설 검정의 이유는 가설 검정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도대체 연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기존의 약이 있고 또 새 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새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시작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새 약은 기존 약하고 효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연가설을. 그렇게 시작하고 이런 연가설을 기각을 하면서 새 약은 기존의 약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못하면 그냥
새로 개발한 약은 기존의 약하고 효능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그래서 영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충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판정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T 분석을 하면 T 값이 나오거든요. T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F 검정을 하면 F 값이 나와요. F 값 나온 것, F 값 자체가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영가설에 대한 영가설을 기각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이렇게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하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영가설이 원래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게 영가설이었잖아요. 근데 영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강한 증거가 된다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영가설,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다. 제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실험군, 대조군 간의 차이가 없다. 실험군에는 새로 개발한 약.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P값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P값이 어떻다. P값이라서는 결과의 차가 우연에 의했다고 생각되는 확률. 예를 들면 실험군에서는 평균이 35가 나왔고 대조군에서는 평균이 3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러한 차이가 실험에 의한 효과 차이가 아니더라도 우연에 의해서, 우연이라는 뭐냐면은 샘플링 우리가 20명 있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면 각 샘플에서 얻어진 값들은 다 달랐었죠. 모집단 값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진짜 우연에 의해서 이 샘플링 에러에 의한 우연, 이 우연에 의한 차이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가능성보다도 작으냐 크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실험군에서 37 나오고 대조군에서 30 나왔어요. 그럼 실험군도 샘플이고 대조군도 샘플이라고 표본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차이는 통상적으로 샘플링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벗어난 차이냐 아니면 충분히 그 범위 내에 있는 차이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예를 들면 20번 중에 한 번꼴로 늘 있는 차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의한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 미만이다. 20번에 한 번꼴 미만으로 나오는 그런 차이다. 그러면 이거는 실험에 의한 효과 차이다. 이렇게 판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려고 이 P값이라는 걸 우리가 합니다. 잘 이해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샘플링 하면 샘플링을 하면 여기 20명이 있다고 칩시다. 20명, 수강생 20명이 있는데 20명 중에서 5명을 우리가 끄집어내요. 5명의 그러면 키하고 20명 전체의 키하고는 같을 수도 있겠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대상자가 뽑혔느냐에 따라서 계속 여러분들 전체의 키하고 표본의 키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차이는 샘플링 에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샘플링 에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두 공간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러한 차이는 샘플링 에러에 의한 차이냐 아니면은 그 샘플링 에러에 의한 차이를 벗어난 그런 차이냐 치료 효과에 의한 차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보면 실험군의 평균과 대조군의 평균 차이가 같게 나올 수도 있겠고 실험군의 평균과 대조군의 평균이 같게 나올 수도 있고 차이가 있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변화량이라고 그랬을 때 두 군에서 시작할 때는 같았는데 끝날 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두 군 간의 차이가 우연에 의한 차이 범위 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차이인지 이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건 실험에 의한 차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차이는 우연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는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실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연가설을 기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의 차가 생겼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 간단하게 얘기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의 차가 생겼어요. 37 나오고 30 나오고 이랬을 때 이게 우연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는 차이인지 그런 가능성 그런 차이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차이는 벗어난 그런 차이인지를 우리가 보는 건데 대개 보는 게 0.05라고 얘기를 해요. 0.05면 100번 중에 5번 100번 중에 5번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20번 중에 한 번꼴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이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차이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0.05로 보기도 하고 0.01로 보기도 하는 거죠. 0.01이라는 것은 몇 번이에요? 100번 중에 한 번꼴로. 0.05라는 것은 100번 중에 5번꼴로 우연에 의해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걸 벗어난 범위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P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연가설 기각에 강한 증거가 됩니다. P값을 우리가 0.05로 봤는데 0.04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00번 중에 한 4번 정도 꼴로 이러한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00번 중에 한 4번 우연에 의해서. 근데 100번 중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건 100번 중에 한 5번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번 중에 한 4번 정도는 4번 정도가 우연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올 정도다. 그럼 이거는 그냥 실험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0번 중에 한 10번 정도가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나는 한 5번 정도를 잡았는데 10번이라는 것은 이거는 10번 정도가 우연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다면 이거는 나는 실험에 의한 차이로 보기 어렵겠다. 이렇게 실험 효과에 의한 차이로 보기 어렵겠다. 이렇게 연구자는 판정을 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P값이 0.05보다 작으냐 P값이 0.05보다 크냐 이것만 우선 봐주세요. 0.05보다 작으면 연가설 기각에 강한 증가다. 연가설이 아까 뭐 했었어요? 두 군 간의 차이는 없다.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0.05보다 작게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보면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5% 수준에서 연구 결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5% 정도. 그 다음에 P값이 0.05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가설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가설을 기각할 만한 그러니까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재판관 같죠? 증거상으로 봤을 때 제가
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증거성어로 봤을 때는 뭐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얘기입니다.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유죄라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아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검사 입장에서는 더 증거를 더 찾아오든지 현재 제시된 증거만 가지고는 범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죄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렇습니다. 자, P값이 작을수록 차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차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차가 크다는, 두 군간의 차이가 크다는 뜻은 아니고 차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개 보면은 신뢰 구간과 P값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논문에서는 신뢰 구간도 함께 제시를 해준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귀문가설, 영가설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검정, P값이라는 것은 우연의 영향으로 차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건데 P값이 5%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연의 영향일 가능성이 충분히 작다. 이러한 차이가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나온 것이 우연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적다. 실험 효과에 의한 차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연에 의한 가능성은 충분히 작다. 유의한 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가설을 기각해 버리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P값이 0.05보다 크게 나오면 우연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올 가능성이 5%보다 크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꾸 통계 이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냐 없냐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러면 연구에 아주 중요한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왔지만 임상적인 의미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차이냐 하는 거죠. 유의미한 임상적으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 차이냐 이걸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atistical significance하고 clinical significance, practical significance하고는 달라요.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왔을지언정 우리가 임상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검토를 어디서 해요? 고찰에서 하는 겁니다. 고찰에서. 통계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타이치 그 프로그램처럼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4년 정도 훈련시켜가지고 균형이 우리가 균형 점수를 봤을 때 한 10점 정도 좋아졌어요. 한 5점 정도 좋아졌어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프랙티컬한 면에서 봤을 때 이건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더군다나 일반 버그 균형 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수가 이렇게 그 평가 도구를 이렇게 본다든지 이러면 점수가 예를 들면 7점 정도 이상 상승되었을 때 significance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5점 정도 statistically significance하게 증가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또 이 의미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프랙티컬한 면에서 임상적 의의까지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으면 이거 의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계학적인 유의미성과
프랙티컬 유의미성은 다르다. 그걸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통계는 도구다. 우리가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통계가 여러분들의 판단까지도 다 대신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시그니펀스 하면 다 오케이. 다 이렇게 그거에 준해서 다 결론을 내리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스콜리오시스가 있는데 스콜리오시스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3개월 동안 엑서사이즈를 시켜서 코옵 앵글, 펄거슨 앵글 뭐 이런 것들이 콥스 앵글이라고 그러죠. 콥스 앵글이 5도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이 엑서사이즈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은 연구자는 이렇게 쓰고 싶겠지만 statistically significant 했지만 예를 들면은 5도 정도의 증가 이런 차이는 우리가 메저먼트 에러도 앵글 잴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에러라면 이 5도는 statistically significant 했던 이 5도 5 degrees는 이거는 클리니컬한 면에서 프랙티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또 예, 이 임상적 의의까지 고려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이제 조금 함정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샘플 사이즈가 크잖아요. 크면은 통계학적으로 자그마한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차이가 있더라도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유의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유의미하려면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두군 간의 자그마한 차이도 유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실제 차이가 있더라도 유의미할 가능성은 또 떨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연구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이거에 아주 너무 가치를 확 두는 그러지 말고 잘 여러 가지 면을 보고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여기 이제 P값이 0.05보다 자기가 크게 나왔어. 나는 P값이 0.05보다 작기를 바랬는데 P값이 0.05보다 크게 나왔어. 그럼 정말로 차이가 없는 것이냐?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아직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고 여기 보면 유의한 차가 있는 것만으로 실증되지는 않았을 뿐이지 그 검정 결과만으로 정말로 차가 없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는 강한 증거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P값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합니다. 0.05보다 크게 나왔으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딱 고정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증되지가 않았을 뿐이다. 실증되지 않은 그 검정 결과만으로는 정말로 차가 없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P값이 작을수록 효과의 차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근간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P값이 작을수록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 확실해진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질 뿐이다.
효과의 정도는 두 군간의 측정 결과의 차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효과의 정도라 해도 표본의 크기가 크면 P값은 작아진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이렇게 차이가 있게 나왔어도 표본의 크기가 크면 P값은 작아진다. 그런 특성들이 있고 차이는 변함이 없는데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P값은 커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실내 구간은 모집단의 모수값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거고 95%의 확실성 뭐 이런 예. 일반적으로 실내 구간의 폭이 좁을수록 P값도 작아져서 차가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실내 구간의 폭이 작아지려면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져야 되겠죠.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가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실내 구간과 P값이 같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P 유의 수준. 요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합니다. 근데 연구자가 0.05를 정할 수도 있고 0.01을 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0.05를 많이 정합니다. 그 퍼스널 컴퓨터가 지금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에서 통계 프로그램들을 잘 돌릴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계 패키지들이 P값을 아주 뭐 소수 몇째짜리까지, 넷째짜리, 다섯째짜리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P값이 0.049가 나왔어요. 반올림하면 0.05 되잖아요. 또 0.01이 나왔어요. 버리면 0.05가 되고 이거 참 연구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죠? 0.049 나왔는데 이거 반올림해서 0.05라고 같다고 0.05 미만으로 볼까? 아니면 이런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요새는 그 아티클에 보면은 P값을 예전에는 뭐 0.05보다 작다 그래서 얼마나 작은지를 전혀 제시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요새는 P값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해주고 독자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독자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실제 이렇게 P값들을 써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그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 연구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레이저 치료가 살균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만약에 본다고 칩시다. 아니면 레이저 치료가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본다고 그랬을 때 어느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가 나오고 어느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가 나오고 어느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가 나오고 또 없다가 나오고 여러 종류의 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판단을 내리고 싶을 때 이런 P값이 실제 P값이 제시가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이 메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훨씬 더 판정을 내리기가 좋아요. 근데 이 P값이 그냥 0.05보다 작았다, 0.05보다 컸다 이렇게만 각 연구에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메타 어널리시스를 할 때. 그래서 요새는 메타 어널리시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감안해서라도 실제의 P값을 그 자기의 아티클에 제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몇 명의 대상자들을 했고 실제 P값은 얼마가 나왔고 이러면 우리가 이 메타 어널리시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자의 판단에 맡기기도 하고 메타 어널리시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 P값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여러분들 같으면 자신의 연구 결과가 0.P 두 분간의 차이를 보고 싶은데 P값이 0.05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겠어요? 아니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시겠어요? 응? 어떻게 판단해요? 연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미. 그러니까 P값이 0.05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00번 중에 100번 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우연의 샘플링 에러에 의한 차이가 나올 가능성은 100번 중에 5번인데 100번 중에 요거는 그럼 1000번 중에 51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1000번 중에 50번이고 1000번 중에 50번이나 1000번 중에 51번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냥 0.05 미만 뭐 이런 개념으로 0.05를 포함한 그 값 0.05 미만이거나 0.05인 경우에 나는 유의한 차이를 하겠다 하는 그 개념으로 봐서 이 정도는 그냥 저는 유의미한 차이가 statistically significant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 큰 차이가 있을까? 0.050이나 0.051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05 기준은 그렇게 정했어도 실제 의미로 봤을 때 이러한 차이보다도 적게 나온다면 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험의 효과에 의한 차이라고 나는 보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죠. 아니야, 엄격하게 0.05보다 크면 조금이라도 크면 그거는 무시해야 돼 이렇게 할 텐데 의미로 보면은 이것도 저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쓰는 것이 5% 수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만약에 요 판단을 우리가 잘못 내리면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안정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영가설을 기각할 만한 좀 더 강한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유의 수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하죠. 0.01로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0.001로 이렇게 이것 이상으로 더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냥 재판으로 우리가 좀 예를 들어 봤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가 여러분들이 검사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자. 여러분들이 검사인데 연구자는 피고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 신약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만든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시작은 야, 무슨 소리야? 효과 없어. 효과 없다고 시작해야지. 무조건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할 수는 없잖아. 효과가 없다는 전제로 시작해야지. 그래서 신약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는 신약은 그러니까 재판관 입장에서는 신약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 우선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할 때 일단 모든 범죄자들이 오면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에서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넌 범인일 것이다 하고 범인이 아닌 증거를 대라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죄다. 효과는 없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연가설입니다.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피고는 유죄다. 이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신약은 효과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약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가 봐도 빤히 유죄인데도 증거가 없으면 예를 들면
실제 재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나 살인했어요 이러는데 누구누구 죽였어요. 그랬는데 사체를 발견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죄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증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여튼 검사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판사가 유죄라고 판정할 겁니다. 판사 입장은 이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자가 내리는 판정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실험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항상 옳은 판정을 내리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거. 최근에 유서 대필 80년대 유서 대필 사건 있었던 게 이제 무죄로 판명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직 신문 80년대에 여러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운동권에서 이렇게 자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자살하는 사람의 유서를 미리 이렇게 써준 그런 사건들이 그때 주장은 그랬었는데 그 주장은 이제 요즘 최근의 판결에서는 그는 무죄다 하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는 뭐냐면은 법원의 판결이 그 당시에는 옳았었지만 지금의 과학수사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발전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는 무죄였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법원의 판결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죄인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요거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죠. 잘한 겁니다. 허위사실 또는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증인을 산다든지 또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무죄인데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요거는 일종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차이가 없는데 두군 간의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 실제는 두군 간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연가설이 옳은데 두군 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이 옳은데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판정을 내려버리는 경우 이거는 일종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거는 재판에서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나 같은 비유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유죄인데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는 옳은 결정을 내는 거죠. 즉 실제 두군 간의 차이가 있는데 연구자가 차이가 있다고 판정을 내리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차이가 있다고 판정을 내리면 이건 옳은 판정을 내린 거예요. 잘한 겁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이런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데 연구자는 차이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실제로는 유죄인데 차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거는 이종 오류에 해당되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유죄인데 무죄로 판정을 내리는 경우 이거 판사 오류인데 이것도 판정이 오류죠. 이것도 이종 오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통계학적인 판정은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모집단에서 실제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표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판정에 오류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우연에 의해서 나온 차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나온 차이를 볼 것이냐 통계학적으로 계속 보는 거죠. 자, 가설 검증의 오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집단이 아닌 표본의 정보입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건 표본의 정보이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하거나 또는 기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티클을 읽는데 중요한 설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연가설이라는 것은 뭐죠?
두 근간의 차이가 없다. 없는데 연구자가 연가설을 기각해 버렸어요. 두 근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일정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게 알파 에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연가설이 참인데, 그러니까 두 근간의 차이가 없는데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참 잘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연가설이 거짓이에요. 즉 뭐냐면 실제로는 두 모집단 간에, 두 근 간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연가설을 기각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차이가 있다고 판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잘 내렸어요. 근데 연가설이 거짓이에요. 두 근 간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기각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이종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타입 2 에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베타 에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검정력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검정력을 높이려면 이거 우리가 스태티스티컬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정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자로서의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검정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비모스 검정 방법보다는 모스 검정 방법을 사용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스 검정 방법을 사용하려면 모스 검정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모스 검정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검정력은 1-베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알파는 일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 수준을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0.05로 할 것이냐, 0.01로 할 것이냐, 아니면 0.001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이고요. 이 수준. 베타는 이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 연가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 근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차이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이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05일 때는 0.05보다 작으면 기각해 버리죠. 그리고 파워라는 것은 연가설이 거짓일 때 연가설을 기각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근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실제 두 근 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연가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은 없고 유의 수준을 정해놓고선 베타를 줄이는 방법이 좋은데요. 보통 유의 수준은 알파는 0.05라고 이렇게 정하고 베타는 0.2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파워는 1-베타 그러면 0.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80%의 검정력을 우리는 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80%의 검정력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티클들을 읽다 보면 파워 어널리시스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파워 어널리시스. 그래서 파워 어널리시스 그러면 이거 힘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의 파워 어널리시스는 검정력을 높이기 위한 파워 어널리시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파워 어널리시스를 하려면 샘플 사이즈를 도대체 얼마로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표본의 크기는 얼마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러려면 이 파워 어널리시스를 해서 알파와 베타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나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실험근하고 대조근하고의 그 평균 차이 있어서, 아니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파워 어널리시스를 해서 표본의 크기를 구하죠. 그래서 적정 표본 크기는 최소한 얼마쯤 돼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파워 어널리시스입니다. 이것을 실험 전에 하면은 파워 어널리시스를 실험 전에 대상자를 몇 명 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A
priori power analysi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험 다 끝내놨어요. 대상자 그냥 파워 애널리시스 안 하고 실험 다 끝내놓고 나서 야, 니 파워 애널리시스 저기 대상자가 얼마나 적절했는지 이걸 좀 구해는 봤어?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두근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더라도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라도 파워 애널리시스를 해봐서 어느 정도 이게 혹시 샘플 사이즈 때문에 생긴 차이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마지막에 하면은 포스트학 애널리시스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샘플 사이즈를 다시 한번 구해본다 이렇게 했으면 이 포스트학 애널리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티클 읽으시면서 P값 나오고 P값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얘기 나오고 유의수준 알파는 얼마로 정해졌다. 이렇게 나온 알파의 의미를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워 애널리시스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 그 아티클에서 통계학적 분석 얘기 나오면서 파워 애널리시스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근력을 분석했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학적 검정력을 보는 것으로서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구했다든지 이런 걸 알아볼 때 파워 애널리시스를 했다. 미리 알아본 거면 A priori 파워 애널리시스고 실험이 끝난 다음에 알아봤으면 포스트학 파워 애널리시스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 배우셨죠? 예. 자, 그럼 이 정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얘기할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에서는 여기 0.25, 0.25 양측을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Practical Significance하고 Statistical Significance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검정력 얘기했고 검정력을 높이려면 어떤 검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라. 그럼 검정력이 커진다. 관찰치들의 분산치는 떨궈라. 그 다음에 치료 효과의 차이는 커야 된다. 유의 수준은 높일수록 베타는 떨어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리고 0.01보다는 0.05로 유의 수준을 정하면 유의미할 가능성은 커지죠. 그죠? 0.01보다 작아지는 게 더 힘들겠죠. 0.05보다 작아지는 게 더 쉽겠죠. 이렇게. 그래서 검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표본의 크기, 관찰치들의 분산치, 치료 효과의 차이 크기, 유의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이펙트 사이즈라는 게 또 혹시 나올 거예요. 효과 크기라고. 효과 크기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되겠죠. 효과 크기. 예를 들면 두 근간의 차이가 아까 37, 30 나와서요. 그러면은 7이라는 차이가 나왔잖아요. 이 7이라는 차이가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의미 있는 차이냐. 이 7이라는 차이가 이런 걸 이제 알아보고 싶을 때 이걸 이펙트 사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과 크기, 효과치라고 이렇게 자신의 발견한 이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효과 차이, 이펙트 사이즈를 구하는 공식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두 근간의 차이를 볼 때도 있겠고 상관관계를 볼 때도 있겠고 또 분산 분석을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효과 차이를 보는 공식은 두 근간의 차이를 볼 때 219페이지 있죠. 219페이지에 T는 X1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이런 식으로 효과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 값이 얼마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0.2 미만이냐, 0.5 정도냐, 0.8 정도냐 그러면은
이펙트가 스몰 이펙트다, 아니면 미디엄 이펙트다, 아니면 라지 이펙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실험군은 평균을 중심으로 61.0, 그죠? 요렇게 나와 있고, 실험군은 71.4 이렇게 나와 있고, 평균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퍼센타일로 봤을 때도 이렇고, 이럴 때 요 차이가 60이라고 72.4 요 차이 약 10 정도 되겠는데요. 10 정도 차이가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펙트 사이즈라는 이런 표현들을 기억합니다. 효과 크기라고 이렇게 번역하고요. 공식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험군의 평균, 대조군의 평균, 그 다음에 대조군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펙트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냐. 예. 이펙트 사이즈가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러면 실험군의 평균과 대조군의 평균이 같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조군의 평균보다 실험군의 평균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펙트 사이즈의 값의 크기는 정규 분포의 Z값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펙트 사이즈 값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실험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하고 이렇게 이펙트 사이즈가 0이라는 것은 실험 효과가 없다 하는 걸 의미를 해준다. 이렇게 보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설 검정 절차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